오늘 토론은 파워 이코노미스트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성태윤 교수님 무대 위에서 만나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태윤 교수님과 함께할 패널 네 분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패널로는 한국 경제 개선에 종횡무진 노력하고 계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23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재계를 대표해서 한 분 모셔볼까 합니다. 박영춘 SK 부사장님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패널입니다. 국내외 스타트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으셨죠. 임정욱 TBT 공동대표님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성태윤 교수님께 사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해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오늘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아주 큰 주제이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에 나갈 길을 찾아보자는 매우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 일에도 바쁘시고 또 우리나라를 좀 이끌고 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우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또 특별히 자리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래도 그 정책실장님께 먼저 물어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를 일단 다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책실장님께 좀 더 종합적으로 여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 질문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서 오신 박영춘 SK 부사장님께 여쭤볼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사회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글로벌 수요 충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저희 국내적으로는 이미 또 산업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변화도 그간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격한 수요 충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업은 매출 감소, 그다음에 수출 애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니까 여러 가지 원부자재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수익 악화가 되면서 이제 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충격 흡수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는 과정이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이 조기에 성공하고 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정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이 좀 덜했다. 그래서 또 조기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해나 어려움을 넘어서 빨리 정상화의 길로 가고 또 앞으로 정상화 이후에 다가오게 될 어떤 그 기회들에 대해서 지금 모색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움이라고 보여지면 이 사태가 얼마나 조기에 글로벌리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역 분쟁 또 내지는 기술 전쟁 이런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이나 또 글로벌 밸류체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EU 시장을 놓고 우리의 공급망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현지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협력업체들과의 공동 진출 문제는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기업들의 현재의 고민이자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주 생생하게 어려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마지막에 아마도 미국과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국제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님께서 아마 이 최근에 이 중국의 역할 그리고 그 변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기업들 또 정책 당국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 무역 질서도 굉장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은 탈냉전 이후에 92년 이후에 전 세계가 자유주의 질서에서 세계화의 바람을 굉장히 아주 순풍을 달았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서 역풍을 맞았고 그 가운데서 상당히 반세계화 정서가 싹 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화 정서의 실체는 반개방 그리고 반이민자 그리고 반기득권 주류 정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보수화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장을 잃고 또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존 정치 세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흐름이 된 건데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통상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또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하나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구축되고 또 한쪽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원조와 투자가 결합된 1대1로형 통상 투자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분점했던 세계 질서같이 분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그리고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전례가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특히 공급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일본이나 미국 시장 같이 자체 내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급망을 재편하는 형식도 미국과 일본의 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후방 연계 기업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 사슬 재편을 보면서 후행적으로 특화된 또 옵티멀한 최적화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의 경제 여건이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본국 회귀를 이끌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대기업들은 그 거대한 소비 시장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지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지 완결형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촘촘하게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부 포함하겠죠. 그래서 현지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모두 발언은 그 정도로 하고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최근에 글로벌 분업 체제의 개편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완결성을 지니는 내수 시장이 비교적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후행적으로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먼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팔로우 모델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은 그렇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이 혁신을 이끌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시 혁신 기업들, 스타트업 벤처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정호 TBD 공동대표께서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오면서 좀 글로벌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엄청난 지금 충격이 이렇게 좀 몰아닥쳤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지난 3월에 코로나가 이렇게 피크를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이렇게 자금을 스타트업들이 좀 버티기 위해서 비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겪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오프라인의 이 비즈니스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은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특히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문제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이 투자자들이나 뭐 이렇게 실제로 대면 미팅을 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난 3월, 4월에 이런 그 투자 자체가 많이 좀 슬로우해졌다라는 그런 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은 완전히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거나 이렇게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그 다 비즈니스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 위주의 그런 비즈니스,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들, 특히 뭐 이런 그 이커머스 딜리버리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그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훨씬 더 비즈니스가 좋아졌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많이 어떤 투자자들은 벤처 캐피탈들은 이 투자 자체를 지금 일단 어려운 시기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투자를 이렇게 멈춘 곳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평소 하던 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구하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최근 몇 주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좀 그런 미팅을 하고 그러면서 투자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이런 타격을 받았지만 이런 그 스타트업 생태계는 몇몇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스타트업들 빼고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늘려가고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비대면이라든지 디지털 기업을 좀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뭐 한 몇 주 사이에 미국, 일본, 중국에서 온 그쪽의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는 한국인 투자자분들을 다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경제가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미팅을 하는 게 거의 다 불가능해서 신규 투자, 새로운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거의 멈춘 상태고,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사들이 투자했던데 팔로우로 해서 그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투자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고, 일본에서 온 투자자는 2주 동안 아니 2달 동안 자기 사무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투자 자체가 거의 멈춰 있고 더 보수적이고 신규 투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중국도 뭐 마찬가지 좀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한 투자 자체는 굉장히 슬로우하고 많이 늘어졌고, 그러면서 한국이 그나마 비교적 좀 나은 상태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인상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새롭게 뜰 것 같은 곳에는 이 투자를 좀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요. 글로벌하게 한 그 지난 2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나왔던 것이 원격 진료 스타트업에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투자가 좀 몰렸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온 게 원격 교육.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집에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격 교육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그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그 몇 주 사이에 한국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완전히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네이버의 시총이 지금 거의 한 40조, 카카오가 이제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서 21조, 22조 이렇게 올라가고, 그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완전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디지털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뭐 우리 임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국가와 달리 락다운을 다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행히 이제 직접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아주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아까 제가 락다운 말씀을 드렸지만 락다운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이런데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김상조 실장님께 실제 지금 오늘 뭐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로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어떤 위험, 여기를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이거를 어떤 정책의 변환의 계기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끌어가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바를 일단 한번 모두 발언으로 좀 해주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지난 2달여 동안은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3월 19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시장과 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뭐 긴급재난지원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기간산업안정기금 또는 이제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 기구 등까지 사실 지난 2달간 정부가 발표했던 어떤 대책들을 보게 되면 작년까지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범위와 속도로 대책을 만들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시장이나 학계에 계신 많은 분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만났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그쪽도 모르고 그쪽이 아는 건 저도 압니다. 정말 이 말씀은 뭐냐면 당장 이 팬데믹 이후의 어떤 상황, 내일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 10년 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 자신 있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2달여 동안을 지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21세기 초반의 지금의 상황은 한 세기 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지금도 뭔가를 이렇게 좀 방향을 고민할 때 그런 어떤 한 세기 전의 역사와 지금의 상황을 대비하는 사고 실험을 자주 하는데요. 한 세기 전을 돌이켜 보게 되면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던 중후장대한 어떤 산업의 태동기에 있었던 엄청난 과학과 산업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보통 2차 산업혁명기라고 부르죠. 그런 어떤 엄청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사회관계,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이 사회관계가 굉장히 조응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지체가 되었죠. 이러한 변화가 또 국가마다 엄청난 속도 차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글로벌 임밸런스, 국제적 불균형으로 누적되는 시기가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국제적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과도기까지 겹침으로 인해서 그 불안정한 시기가 30년 이상 장기화되었던 것이 바로 20세기 초반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불균형이 파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 차례의 세계 대공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21세기 초반의 상황이 한 세기 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말쯤에 나타났던 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IT와 AI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화가 지체 현상이 됐고 그것이 나라마다 또 엄청나게 다른 불균형이 나타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는 G2의 갈등이 거의가 임계치까지 와 있는 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국제적 불균형이 이제 파열되기 시작한 게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위기는 물론 감염병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주어진 어떤 충격과 그것에 따른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한 세기 전과 비교한다면 2008년이 1차 세계대전이었다면 지금의 팬데믹 위기는 대공황쯤에 해당할 것이고 이것이 곧바로 안정화된 어떤 질서로 나가기보다는 10년 후쯤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뭔가를 겪을. 그리고 나서도 한 10여 년쯤 지나야지 우리가 지금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가 그때쯤 가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막연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이런 어떤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다면, 뭐 이런 상황 속에서 DNA 플러스 빅3의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규제 개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전혀 흥미를 느끼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답은 전형적으로 이제 정부 부처에서 하는 답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제가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그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 정부가 K-방역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그 결과 한국 사회가 과거에 이어져 왔던 것처럼 매우 역동적이며, 더 나아가서 최근에서는 투명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민적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국 사회가 결여하고 있는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거꾸로 던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의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환경이 너무나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구분이라 그럴까? 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범위가 기대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갈 때 더 나아가서 여러 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갈 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뭔가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소한 정부의 정책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지는 않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뭐 100% 동감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건 아마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기업에 계신 분으로서 정말 정부의 정책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게 실제로 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부사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측 가능성 말씀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국가 정부 재정 예산이라는 게 500조가 넘고 가장 큰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정부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산업을 끌어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성, 저희가 먼저 몇 년 경정책 방향도 했고 어저께 하반기 경정책 방향에서도 보여줬지만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의 주요한 방향성이다. 바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국가가 미래에 대한 예시를 해준다는 것은 기업들이 그에 적응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또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강조되듯이 이제 또 안 되는 것도 요즘 최근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라든지 불공정한 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안전, 환경에 관한 중요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 분명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구체화됐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은 무엇에 집중하면 되고 무엇은 피하고 무엇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옛날보다 상당히 투명해졌다. 그런 관점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 기술 변화라든지 또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정부와 협력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안전이나 환경 우리가 최소한에 지켜야 될 그런 규제 환경들이 필요한 부분이 실제로는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정리를 해나가면서. 근데 이제 과거로부터 그냥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적 변화와 부합되지 않는 사실은 규제 환경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 제일 접하시기 쉬운 분이 임 대표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 당국에 좀 더 제안을 해본다고 하면 뭐 어떤 규제는 사실 뭐 우리가 필요한 규제도 있습니다. 뭐 규제란 게 뭐 다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특히 뭐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는 규제들은 그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내는 걸 제어하기 위한 규제는 매우 중요한 규제죠. 자신 시장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실제 사업을 접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항상 이해 관계자들과의 그런 것들이 좀 충돌을 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의 그 진료라든지 이런 텔레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뜨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그런 그 스타트업을 최근에 하나 본 일이 있습니다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게 규제가 과연 이게 풀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투자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풀리고 한국에서 이게 돼서 어느 정도 이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투자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창업가들을 봤을 때도 창업가라는 사람들은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보고 이렇게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불편함이 보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기존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풀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만약 풀릴 것 같다든지 그런 그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좀 용기 있게 투자를 해주고 그게 몇 년 뒤에 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풀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투자와 창업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교통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데이터 관련해서 얼마나 그것을 오픈하느냐 막 예를 들면 리걸 테크 이런 법조 관련돼서도 많은 이런 그 창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 데이터로서 쓸 수 있는 이런 판결문이라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창업해서 하기가 어렵다. 저게 과연 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것들을 정부가 용기 있게 이렇게 풀어 나간다라는 그런 이 뭐랄까 분위기라든지 이게 되면 훨씬 투자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그 정책 시장님께서 실제로의 정책을 해 나가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노동자가 가지는 기득권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사업체가 가지는 기득권도 있을 수 있고 시장 내부에서 말하자면 뭐 저희들 용어로 참호 구축이 딱 돼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각종의 그런 기득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답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정책 시장님께서 사실은 그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런 기득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예, 박영춘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분명한 시그널링을 했다라고 정부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5월 10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되는 날 대통령께서 특별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크게 4개의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선도 국가, 선도 경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로서 따라가는 거에만 능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도 그렇고 그린, 바이오, 휴먼 등등의 각종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보자, 그런 어떤 경제가 되보자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뉴딜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분들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핵심적인 어떤 성과 사업, 레거시를 만드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거를 한국판 뉴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이제 디지털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린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22년까지 우리 정부가 핵심적으로 투자를 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시장에 시그널링을 한 것이고요. 물론 22년까지 완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나가는 건 포스트 코로나 대비로서 계속 연결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부족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고용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약간 미스리딩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당당한 중견 국가로서 인류의 어떤 보편 가치, 그러니까 안전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평화, 안전 이제 이런 거에 기여하는 인간 안보 이제 이렇게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 이 특별 연설문 속에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시그널링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한정된 정책 자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바로 이 방향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미래 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기득권과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저로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타다 논쟁이 가져온 정말 우리 정부가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타다와 관련된 운송사업법의 개정은 정말로 타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화하는 어떤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혁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혁신이 이제 제도화가 되어야 되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사실은 타다 측에서 주장했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겼습니다. 정말로 이게 금지가 아니라 혁신의 제도화라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인데, 특히 언론 쪽에서 이거를 좀 잘 국민들께 전달을 못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어떤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이해의 부재 속에서 오히려 이제 갈등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더 열심히 소통해서 국민들께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의 충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그 이해관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필요한 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과 시장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김상조 실장께서 아마 세계를 좀 선도하는 우리 기업들 또 뭐 정책적인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허윤 국제대학원 부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진짜로 한국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사실 국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데 지금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마치 긴 아주 어두운 터널 초입에 서 있어 가지고 지금은 빛과 어둠이 혼재해서 이게 곧 좋아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굉장히 어두운 그런 구간을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통화별로 유동성이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께서 아까 100년 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년 전을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1870년부터 많은 학자들은 1870년부터 1914년을 1차 세계화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화의 물결이 1870년에 와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중단을 하게 되었고요.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끝에 그 마지막 해에 스페인 독감이 터집니다. 스페인 독감은 그때 터져가지고 많은 예측치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죽었다, 1억이 죽었다는데 가장 최근에 하버드 대학 베로 교수의 추정치는 3,900만 명입니다. 3,900만 명이 죽었고 한국도 14만 명이 일제시대 때 죽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하고 아마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유사한 게 스페니시 독감, 스페니시 플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독감의 끝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게 되고 그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은 29년에서 33년 대공황으로 이어지고 37년, 38년 다시 공황이 발생하고 물리적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그때가 2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정말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으로 이야기하고요. 지금 3차, 4차 산업혁명을 다 합쳐도 아마 2차 산업혁명 때 발전한 기술을 하나하고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자동차 내연기관, 그 다음에 양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하나하고도 바꾸기 어려운 정말 지금 우리 인류의 가장 소중한 기술들이 발전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하고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기고 공황도 겪고 전쟁도 겪고 하지만 사실 그런 위기를 겪고 나서 인류는 훨씬 더 단단해졌고 또 굉장히 번성을 구가하게 되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꼽혔거든요. 그 와중에 대공황의 와중 속에도 포드 회사는 또 아주 대량 생산으로 자동차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기술 또 새로운 문명을 가져다 줄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살아있는 게 경쟁력이라고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게 경쟁력이라는 뭐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마 그런 이런 생존하는 게 경쟁력이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정말 생존의 그 영어 표현으로 on the brink라고 그러죠. 그 딱 거기에 가 있는 기업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부사님께서 정말 그런 시대에 기업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마 그러면 다른 분들이 좀 더 인사이트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허윤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이 위기에 살아남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충격이 온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몸을 추스려서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방역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공급망 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 지금 한편으로는 가을에 다시 제2차 유행이 온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빠른 백신 개발이 예측은 되지만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유동성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이번 충격으로 좀 큰 기업들 경우는 살아남고 미래를 지금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도 지금 치열하게 아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기업만 해도 대기업의 경우는 좀 충격 흡수 여력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 극복의 방점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도약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 대비로 계획했던 여러 투자라든지 고용,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SK에서 나와서 SK를 예를 들면, 저희 반도체 부분은 국가 기관 산업의 핵심 산업이고, 저희가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에 관한 투자 계획을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천에 미래형 반도체 메모리 공장 지금 M16 건설 중에 있는데, 그 건설 계획도 저희 차질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또다시 반도체에 의해서 이제 미래에는 배터리 부분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서 미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술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중요해졌는데, 저희 바이오 산업 쪽에 IPO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정부와 협력해서 지금 백신 개발도 저희 그 관계 회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선진국, 즉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선진 의약품 제조 시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인수합병을 해서 앞으로도 이후에 닥칠 바이오 시대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내수적인 측면에서 저희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해외 투자도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어차피 자동차 생산 완성차 공장이 유럽, 중국, 미국에 있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 공장을 유럽, 중국, 미국에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지금 한국 배터리 3사가 한 2025년까지 약 360기가와트의 배터리 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외 공장을 건설하면 저희가 국내 장비업체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장비업체가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추산에 의하면 한 14조에서 한 22조 원 된다는 거고요. 그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 장비 역시 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한 30조 가까이가 5년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요 거점 공장에 해외 투자를 하지만 그 공장에 채워지는 장비나 소재나 부품, 인력들은 우리 협력체,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그 배터리 생태계를 같이 동원해서 같이 해외로 진출한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배터리에 관한 어떤 그 경쟁력을 우위 확보를 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뭐니 해도 아무리 AI 디지털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에서도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해서, 이미 신문에 보셨지만 삼성이 그 대규모 공채 시험을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고, 저희 그룹도 지난주에 대면으로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로 계속해서 채용한다라고 하는 시그널과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일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재택근무, 화상회의,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제의 유연화,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기술의 개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일하는 방식에 아니면 사업 모델에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집에서의 생활이 많아지니까 미디어 콘텐츠를 글로벌 경쟁자들과 대비해서 또 우리가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워낙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한국의 좋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우리 국내 산업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사업하는 문제, 이런 새로운 먹거리에 관한 문제도 어떤 차분하게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제 새로운 사업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SK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이제 기업인데, 실제 지금 또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생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생존 라인에 지금 가 있는 기업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상당히 어려웠던 기업도 있고 아주 구조적으로 또 어려웠던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조를 바꿔갈지에 대해서 정책실장께서 조금 생각해 두신 바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허연 원장님께서 뭐 저랑 비슷하게 한 세기 전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지만 이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슨이 얘기한 것처럼 Economics is a dismal science,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걸 실현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말씀, 전망들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아까 역시 이제 허연 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런 급격한 과학, 그러니까 산업 기술의 변화, 그다음에 G2의 충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GBC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기보다는 좀 후행적으로 좀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필 때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사고방식이 마치 뭔가 선언적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예단하고 이렇게 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위험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알파 버전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빨리 내고 버그가 확인되면 빨리빨리 수정 보완해 나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베타 버전업 모델이라고 하는 게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빨리 결정하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갔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역시 이제 3월 19일 1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할 때부터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삼았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 시장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사실 지금 뭐 수백조의,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만 250조입니다. GDP의 13%, 간접적인 것만 35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정부 재정으로만 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 처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 한국은행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정말 한국은행이 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에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재정이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이 팬데믹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도 그렇고, 어려운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도 그렇고,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제 환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과 재정과 산업 그리고 노동 정책까지 이런 여러 정책 수단들의 옵티멀 폴리시 믹스, 최적 정책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책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산업을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기 위한 재편의 어떤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채권금융기관, 특히 산업은행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어떤 채권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금융시장이 일종의 패닉 현상을 보이는 상황 하에서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상당히 이제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셨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또 적극적인 또 역할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그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생존하는 게 경쟁력이다. 근데 지금 김상조 실장께서 정책의 유연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제학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연해야 생존한다. 그래서 아마도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기업들 또 우리 경제 주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또 정철주 씨께서 그런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셔서 크게 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스타트업이나 새롭게 출발했던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흔히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렀던 이제 그런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또 우리 한국 경제의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예전에 김상조 실장께서 교수 시절에 썼던 논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말하자면 경제가 역동적인 경제들은 새롭게 말하자면 기업의 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죠. 밑에 있던 기업도 올라오고 위에 있던 기업이 뭐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게 좀 역동적이지 않은 경제들은 대개 이게 고착화된 상태에서 성장이 쭉쭉 떨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우리 이제 와주셨던 임정옥 대표 같이 이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해서 이 기업들이 또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동안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담 올렸던 것이 충분히 출현하지 못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뭐 유니콘에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유니콘이라는 게 결국은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나오거나 사람을 많이 뽑아서 유니콘이 아니라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1조 한 1억 불이니까 그 1조 10억 불이니까 1조 2천억 이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유니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유니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거의 더 큰 기업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니콘이 사실은 많이 나와야지 기존의 대기업들한테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결국은 그 유니콘이 결국은 뭐 시가총액 뭐 50위 안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뭐 20년 전까지는 가기가 그렇고 한 10여 년 전에 뭐 이렇게 봤을 때 20년 전은 네이버 같은 회사들, 그리고 한 10년 전엔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그 유니콘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 시총 10위 안에 이렇게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그만큼 받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활발한 투자들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와 자금이 없이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건데, 그것은 지난 한 그 7, 8년 동안 보면 한국의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특히 벤처 투자 생태계가 훨씬 더 비옥해지고 많아지고, 벤처 투자 금액 자체가 뭐 1년에 한 뭐 1조 5천억에서 거의 한 4조 3천억으로 작년에 이렇게 갔고,
또 해외 투자 금액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있는 그런 그 좋은 기업들을 해외에서도 좀 인식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니콘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 유니콘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이건 유니콘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 시장 크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은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금융에서 나올 수 있는 토스라든지 음식 배달에서 나올 수 있는 배민이라든지 이런 배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커머스에서 나올 수 있는 쿠팡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다른 유니콘이 나오기 어려운 좀 작은 뭐 예를 들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그 시장은 큰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 이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는 분야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뭐 핀테크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 과감하게 좀 규제가 풀린다든지 하면은 더 큰 기업들이 더 많이 새롭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밀어주기 위해서 한국의 자본시장 자체가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쇄국적으로 해서 해외 자본이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한국의 좋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 맨 뒤에서 중요한 것은 큰 엑싯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큰 엑싯이 나오면은 그때 해외의 투자자들이 갑자기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었어, 한국에서 그렇게 큰 뭐 몇 조짜리 딜이 나올 수 있었어라는 흥미를 보이면서 나도 투자할래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글로벌 투자사들이 사실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더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고, 결국 이제 역시 아쉬운 점은 좀 해외 투자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문제, 그리고 엑싯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엑싯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이제 자본시장, 한국의 자본시장이 왜 이렇게 과거에 발전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오늘 여기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도 계시고, 사실 저도 이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문제가 실제로는 매우 심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내 돈을 재산권을 맡긴 들어가 있는 기업이 이게 실제로 충분히 그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는 구조에서는 시장에서 가치가 평가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오랫동안의 이제 개선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엑싯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점은 이게 이제 엑싯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 기관 투자자가 인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인수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불공정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조화를 만들어 나갈지가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우리 뭐 아마 이 이슈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김 실장님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정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냥 여담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94년도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에 들어왔던 신입생들, 이제 여학생 같으면 이제 4년 만에 졸업한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외환위기 때 졸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응사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에서 있던 정말 딱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남학생 같으면 군대 갔다 온다면 한 2, 3년 앞서서,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학번들하고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덧 그 친구들의 응사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원래 대학 신입생들 정말로 불쌍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인생의 골든 타임 아닙니까? 정말로 마음껏 놀 수 있는, 근데 아예 학교도 등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나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가 됐을 때 과연 노동시장이 어떠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참 정말로 미안하다는, 그 친구들의 잘못이 아닌데
기성세대들의 잘못인데 그 모든 비용들을 이 젊은 세대들이 짊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그 젊은 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오래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처음에 스타트업을 할 때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엑시스트 할 때 단순히 IPO가 아니라 특히 M&A, 큰 M&A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자본 시장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고, 그게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특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특히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사실 국내 재벌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 이 독점적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는 글로벌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글로벌 독점 기업들이 있고, 중국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한 그런 국가 기업 비슷한 민영화됐지만, 바로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한 어떤 경쟁 정책과 투명한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 기업들이 어떤 살아남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을 만드는 데 또 잊지 말아야 할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아마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더 만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김상조 지금 실장께서 그 학생들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말하면 추억을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제가 결혼을 하던 날이 있었는데, 결혼하던 날 아침에 김상조 실장님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KDI에서 기업 시장 개혁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결혼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하자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나가는 방향이 실제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때였고요. 근데 뭐 그 부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공정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실제로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어떤 뭐 대기업 중소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지금 과도한 독점력을 국내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의식도 같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엑싯 관련해서도 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왜 대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기술을 새로 개발한 회사들을 인수하느냐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 탈취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기업 자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고, 그걸 통해서 또 젊은이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기업들이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공정 경쟁 이슈도 관련돼 있으면서 이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많은 갈등이 결국은 이 지식재산권, 특히 이제 최근에는 기술적인 패권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말하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공정 경쟁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물론 뭐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드리운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미중 마찰이죠. 근데
들여다보면 사실 미국의 태도가 변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2009년 이후고요. 오바마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니까 중국을 2001년에 WTO에 가입시키고 중국이 미국의 꿈을 쫓아올 줄 알고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중국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미국의 꿈을 꾸다가는 안 되겠다. 중국의 꿈을 꿔야겠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중국몽으로 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큐멘터들이 2009년 이후에 특히 중국에 있는 미국 챔버 오브 커머스죠. 베이징에 있는 상의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2009년 이후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들이 오히려 반개혁적으로 복고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바마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이런 정책들을 더 이상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미국의 민주당은 아무래도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 소위 그 피보트 아시아 중시 정책 그리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TPP를 중심으로 중국을 컨테인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 그 중국에 대한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오바마 때부터고 그 추세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감정은 상당히 초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이런 어떤 정부나 또 기업들의 행태, 특히 국영기업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상당히 그냥 두고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트럼프 정부에 와가지고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격하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트럼프는 굉장히 그 소위 공격적으로 반중 스크램을 짜고 있어요. 굉장히 순차적이고 계획된 그런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짜느냐 하니까 우선은 보시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는 이미 FTA를 개정했거나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타결을 하고 이행을 앞두고 있고 지금 미국이 FTA 협상을 하고 있는 데가 영국하고 EU입니다. 그러면 1차 서방 쪽은 완료를 하고 거기에 무역협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 브라질, 케냐입니다. 소위 비동맹국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미국은 이제 인도 퍼시픽 아시다시피 인도, 미국, 일본, 호주죠. 중심으로 안보 연대, 안보 동맹을 확실히 하면서 최근에 영국과 일본과 인도와 캐나다와 함께 소위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또 아시아 쪽에서 비교적 우방으로 생각하는 일본은 이미 미국 쪽을 명시적으로 편을 들고 있고 호주는 고민 끝에 최근에 미국 쪽으로 돌았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태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기업들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좌표를 설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문제는 그런 회색 지대에 우리가 계속 남아 있을 시간이 지금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 코로나 책임론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파장이 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아마 소위 주권 면제 조항도 무시하고 미국의 국내법으로 엄청난 중국의 징벌을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자본이 미국 실리콘밸리나 기술 기업을 사들이는 데 대해서는 CFIUS나 FIRMA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고 또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 그리고 퇴출 요건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돈 세탁 문제뿐만이 아니고 회계상의 분식이라든지. 그래서 자칫하면 한국 기업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본보기로 이게 자칫하면 불똥이 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중 간의 관계는 저는 초당적으로 이미 미국이 안보와 모든 게 지금 거는 요건들이 안보 2, 3, 2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보와 그리고 국방과 그리고 산업과 외교와 통상이 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 기간 동안 돌아오기 어렵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은 향후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굉장히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향후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좀 더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지금 우리 그 허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그 미국의 사람들을 관련된 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초당적이라는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된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어서 실제로 그게 우리 기업에게도 상당히 향후에 상당히 유의해야 될 요소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조금 관계 말씀하실 때 그 대답을 안 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그것도 하겠습니다. 예, 국영기업과 보조금 관련해서는 미국이 WTO에서는 지금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고요. WTO 사무총장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본하고 EU하고 같이 복수 협정을 통해서 보조금과 국영 기업에 대한 챕터를 마련하고, 그래서 소위 그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만 가입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자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의 힘에 기초한 양자 협상들을 계속하면서 그 정점에 미국을 두고 일종의 헙 앤 스포크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만 협상을 맺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트는 아마 이제 정책실장께서 직접 다루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서 정책실장님께서도 당연히 이런 이슈를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의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아까 이제 공정한 경쟁 이야기도 나왔지만,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대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과 같이 나아가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저희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생의 문제는 어차피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봤지만 결국 단독 기업 혼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결국 생태계의 경쟁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인식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대기업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이제 협력업체가 제일 많은 회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제조업을 많이 하다 보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회사지만 거기에 엄청난 양의 장비가 들어가고 소재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는 대부분 선진국 회사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 적절한 대체선을 갖고 또 그것이 국내에 가질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재 국산화, 부품 장비 국산화, 지금 일본과의 수출 규제에서도 벌어졌던 핵심 소재나 부품 같은 것을 우리 협력 업체 또 내지는 직접 어떻게 우리 서플라이 체인 안에 넣느냐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우리가 뭐 전국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천에 공장이 있고 청주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SK 하이닉스는 이천 지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요 진작에 가급적 그 지역의 농가 꽃을 산다든지, 그 뭐 화해를 그 직원들에 대한 선물을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선물을 한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지지 기반 없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한 협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아예 사업 계획 단계부터 그런 지역과의 상생과 협력 문제는 들어간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이제 그걸 정부에서는 소셜 세이프티넷이라고 쓰지만 저희는 소셜은 빼고 저희는 세이프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관계사 CEO들이 각 관계사 차원에서 그런 세이프티넷, 결국 구성원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협력업체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사업장에 속한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이프넷을 기업의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해서 각 관계사별로 아마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저희 그룹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미 재계에 이미 거의 보편화된 인식이기 때문에 이제 상생과 동반 성장의 이슈는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화된 그런 경영 개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또 세이프트넷의 정착화와 상생의 개념을 또 선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뭐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그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본인께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시간을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허윤 원장님 그 다음에부터 시작을 해서 허윤 원장님 그 다음에 임정옥 대표님 그 다음에 박 부사장님, 김상조 실장님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한번 이렇게 마지막 아마 이게 다 생각을 해오셨겠지만 좀 마지막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허 원장님께서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또 정책 당국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기업에게 뭐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아까 계속 이야기한 서플라이 체인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사실 중국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이동하거나 또 공장을 이전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도 상당히 중국을 나가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위 아까와 그 스타트업 기업들과는 다른 엑시트 스트래티지, 중국에서 중기적으로 공급망 체인을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기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이거를 추진해야 되고, 정부도 거기에 우리 기업들의 그 엑시팅 스트래티지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도 봤고요. 또 리쇼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되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은 또 차이나 플러스 알파로 갈 겁니다. 중국의 공급망은 유지하면서 플랜 B로 베트남이나 파키스탄이나 뭐 이렇게 이제 차이나 플러스 알파로 갈 텐데, 그때도 새로운 어떤 공급망을 형성하고 구축하는데 정부가 지원하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산토끼들 데리고 집에 와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집토끼가 가출하지 않게 오히려 잘 키우고 공원같이 만들어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지금 투자하는 것만 좀 줄여도 국내 경제가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사실 IMF 외환위기 때 보면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희생이 쓰러졌고, 하지만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었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책을 잘 펼친 결과 마이너스 성장 없이 유례 없이 상당히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우리한테는 그런 DNA나 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 진한 마한 변한 농민보다는 위에서 내려온 유목민 같다.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쳐들어가고 하니까 도전에 굉장히 잘 대처하고 응전하고 그런 것들은 이번 코로나 대처에서도 이미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T에 강한 우리가 오히려 미래에 굉장히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조금 앰비셔스하게 이야기하면 세계 5위권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시죠. 마지막 발언이셨으니까. 네. 그 집토끼를 산토끼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산토끼가 집을 안 나가게 좀 해야 된다는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야기 중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했지만 현장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할지에 대해 고민하셨던 우리 임 대표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사실 새로운 이런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져서요.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일수록 이런 창업가들의 에너지와 이런 열정으로 이런 어려운 위기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한 5가지 영역을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서 나오는 그런 변화가 많고 거기에서의 그런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제는 모두 다 줌을 쓰고 이런 화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화상회의를 하고 슬랙이라는 걸 쓰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원격 소프트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을 꼭 미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이제는 사무실에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창업가가 저를 얼마 전에 찾아와서 이게 다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집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집 근처에 혼자서 원격으로 일하기 좋은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자기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 의식주, 이동 모든 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면에서도 보면 완전히 큰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를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신선식품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맛있는 먹거리를 기획을 해서 HMR이라고 하는 간편식을 만들어내서 급성장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맛있는 무슨 국밥 샌드위치 이런 맛집의 거를 만들어서 마켓컬리에 넣어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파는 곳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받아서 좀 이렇게
그 성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위생, 건강 이런 면에서도 공헌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오입니다. 이번에 바이오를 보면서 이 한국이 이 위기를 넘어서는데 K 바이오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지난 몇 년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스타트업 투자가 많이 늘어난 영역이 바이오고 그만큼 거품이 많았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품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돌이켜서 보니까 지금 뭐 긴급 그 사용 승인을 해서 진단 시약을 빨리 진단 키트를 빨리 만든 5개 회사라든지 뭐 인공호흡기를 만들어서 뭐 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다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상장한 그런 회사들이었고 결국 그런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고 이런 그 붐을 타고 한국이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많은 그런 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그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고 성공을 보고 뛰어드는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도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질병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바이오 회사,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은 저희가 항상 벤처 캐피탈이 많이 투자할 때 이런 뭐 소프트웨어, 디지털 이런 쪽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조업의 중요성도 최근에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제조업을 갖고 있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만 많은 제조 공장들이 있지만 이런 곳들이 더 잘하고 전 세계적인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센터들 비대면 이게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는 변화를 빨리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한국에는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기업에서 나와서 창업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투자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 그런 디바이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또 성수동에 굉장히 큰 소셜 벤처 생태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수백 수천 개의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가치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임팩트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좀 투자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약간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올해 그 모태펀드라든지 해서 뭐 1조 1천억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이 볼륨을 정부에서 투입하는 금액을 벤처 캐피탈 쪽에 늘렸는데 워낙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민간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캐시플로우가 안 좋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또 출자가 그 민간의 매칭 출자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들이 하반기에 많이 이런 벤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회사들은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업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아주 사실 뭐 매우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으로 한 5개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된 혁신, 뭐 신선식품, 우리 뭐 가장 중요한 결국은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도전, 그 다음에 한국이 전통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역할을 했던 바이오 분야. 그리고 한국이 또 역시 전통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 그리고 역시 우리 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안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서의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과 함께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 흐름상의 캐시플로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또 실제로 정부나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영춘 SK 부사장님께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마무리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함께 기업과 정부가 고민해야 할 몇 가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제가 재계 입장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시장님 뵀을 때 재계가 지금 시급하게 전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한 몇 가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는 다르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나 저희 판단은 코로나 사태가 큰 충격을 준 건 분명하지만 지금 기저에 흐르고 있는 메가 트렌드에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기존에 흐르던 몇 가지 메가 트렌드의 추세를 강화시켜서 그 속도와 강도를 높여준 효과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성장, 저금리, 저유가, 뭐 AI, DT,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뭐 후퇴, 뭐 몇 가지 이런 메가 트렌드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많은 것이 바뀌고 같을 수는 없을 거지만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민간과 기업은 기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국가 자원은 한정돼 있어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투입되어 있는 그 민간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의 문제, 그 리소스 배분의 문제는 아마 미래에 우리에게 그 숙제로 다가올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니까 돈을 풀고 돈을 씁니다만 결국 정상화 시기로 돌아가면 그 풀었던 돈을 회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돈을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 채워 넣는 그 작업들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아마 재정 전략 대회도 어저께 국가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도 우리 사회가 같이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상시적으로 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롭게 출전하는 벤처기업이나 또 기존에 남아있는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의 토양이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급한 유동성 불을 끄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수익성의 이슈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관련 비용들을 치우고 있습니다. 기꺼이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뭐 정부의 직접 지원에 의한 방법일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다면 감세도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슈도 제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AI, DT, 비대면 이번에 저희가 눈앞에서 봤지만 미래 시대에는 결국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공급 과잉의 시대를 살지 않을까. 결국 AI 로봇과 친숙하게 사업장에서 집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저출산 추세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똑똑한 AI 로봇이 생산 현장에, 가정에 우리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니까 그런 하나의 적응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이미 정부 정책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초, 중, 등, 고등학교, 대학 교육에서의 디지털, AI 교육, 그런 기자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교과 과정에 대한 과감한 변신, 그리고 지도 교수, 교사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이미 재계에 나와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재취업 교육 관련된 디지털 AI 관련된 이런 훈련은 이미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중요성을 계속 설파하면서 강조하고 가야 되는 시대에 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로 이제 좀 건의사항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전에 규제 샌드박스 상의로 이론화해 주셨는데 결국 미래 기술 개발이나 사업 발전 방향은 아무래도 민간 부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민간 부분에 그런 창구를 이론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재계에서도 하여튼 그런 창구를 통해서 기술 개발과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많은 규제 개혁의 아이템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좀 폭넓게 부활하는 문제도 한시적으로 부활하는 문제도 좀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52시간제는 이미 보완책이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52시간제 보완은 재계의 여러 기업들에서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안 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대면 서비스의 영향력과 힘을 우리가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출되어 있는 서비스 발전법에 이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까지를 보완해서 21대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완인 입법화가 된다면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발전 분야, 그 제조업의 하락 퇴조에 따른 서비스 발전 분야의 어떤 중요한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일본 규제 때문에 소부장 국산화 대책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화두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의 글로벌 공급망 안전 차원에서 중복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각화 투자를 지금의 효율성보다는 좀 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나 중복 투자와 관련된 지원 제도도 우리 소부장 제도 취지에 맞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그 미중 간 그 패권 대립, 무역 전쟁, 그리고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이 가장 큰 외부 리스크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기업이 재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기업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결국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사회적 가치도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제 결연한 의지를 또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실은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 사실은 이제 아까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셨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고려해서 이런 것들은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우리 김상조 실장님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는데 제가 김상조 실장님이 말씀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럼 제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분이 듣기도 잘하신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말씀도 잘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실장님께서도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하고 그거에 토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일단 그 박영천 부사장님께서 쭉 열거하신 건의사항, 민원 정말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건의 말씀이고요. 사실 청와대 비서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확정적인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해야 되고요. 아마 여기서 언급하셨던 많은 일들이 6월 초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아마 답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참 이게 운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겨간 지가 이제 11달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이제 6월 22일에 이제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일주일 후에 일본 수출 규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지내왔고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진짜 전대미문의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서부터 지금 코로나19 위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나 또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 하나는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 공무원이 이렇게 서랍 열어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었던 대책들 다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포장지만 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했던 것의 하나가
현장에 가까이 가서 그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 벌어지는 모든 어떤 일들은 어느 한 부처가,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협업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그게 기재부든 금융이든 산업부든 중기부든 어느 한 부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부처가 같이 일을 하는, 그걸 정말로 이 역시 일본 수출 규제 때 경험을 했던 거라서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도 이런 현장 확인과 부처 간 협업이라는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 정부가 이 K 방역, 그러니까 방역에 굉장히 모범적인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사실 K 방역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금 돌이켜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태 전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 대응해왔던 이유가 뭘까? 물론 의료진의 헌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IT 산업의 능력 같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정부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정부가 없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레스폰시브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근래에 걸어왔던 여러 가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정부가 해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 정부의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결정 내리고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겠으나 국민들께서 시장에서 기업이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매우 리스폰시브하게 빨리 대응하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서는 아마 이번 위기가 크게 보면 큰 위기 세 번째죠.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제 팬데믹 위기인데 우리가 앞에 두 번의 위기도 비교적 잘 극복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앞에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은 거시적으로는 지표적으로는 빨리 극복했지만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위기를 대응하는 어떤 우리 정부의 각오 중에 하나는 이 K 방역에 못지않게 K 경제로서 빨리 회복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처음에 보내주신 질문지의 제목이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였는데요. 그러니까 쿠오바디스, 폴란드 작가인 헨리크 시엔키에비치,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이 쓰신 이 쿠오바디스입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이거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러는 건데 만약에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국민이 함께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패널 토론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름 한 번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님, 박영춘 SK 부사장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님, 임정욱 TBT 공동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과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뭐 다른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우리를 위해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련한 진행으로 패널을 이끌어주신 우리 성태윤 교수님과 교수님 못지않은 입담으로 열띤 토론을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한 한국 포럼이 그 7번째 위대한 여정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 한국 포럼은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과연 포스트 팬데믹은 어떤 모습일까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같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용기와 희망을 갖고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이 됐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한국 포럼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 그 길 위에 이정표가 돼 꿋꿋하게 서 있겠습니다. 내년 한국 포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